생활비 반반하자며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겨. 제가 집어던진 생활비 반반 각서가 남편의 얼굴을 정통으로 맞고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야, 너 미쳤어? 연봉 1억 버는 나한테 기생하는 주제에 우리 엄마 병수발 하나 못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한다며 제게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셨습니다. 저는 악을 쓰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만방자하던 남편은 단 하루 만에 제게 전화를 걸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룻밤 사이 이 오만한 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상이 차려진 한정식 집방안은 친척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미용실에 다녀오고 새 옷까지 차려입은 시어머니 앞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더니 손끝으로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옆자리 큰 동서와 작은 동서가 슬쩍 눈길을 주고받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 지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어머, 이게 다야? 우리 며느리 월급이 얼마기에 시애미 생일상에 이것밖에 못 내놓을까? 남편 강민호의 이모가 어색하게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작은 출판사 다닌다고 했지? 한 달에 얼마 번다고 했더라? 200쯤 되나? 내가 요즘 파출부 써도 그것보단 더 주는데. 큰동서가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우리 민호가 연봉이 얼만데 1억이야 1억. 그런 남자를 물어놓고는 제 밥값을 못하니 기생충이 따로 없지. 민호의 사촌형이 민망해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얹은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어요. 남편 강민호를 돌아봤지만 민호는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못 들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떨어뜨리지는 않으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에 도착해 겉옷을 벗는데 민호가 서재에서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식탁 위에 종이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라고요.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내민 종이 위에는 굵은 글씨로 생활비 반반각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월세 절반, 관리비 절반, 식비 절반, 대출금 절반, 데이트 비용까지 1원 단위로 정확히 나눈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대로 간다.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네가 버는 만큼 내. 저는 종이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민호가 냉장고에서 맥주 캔을 꺼내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사실이잖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목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놓인 인주함을 끌어당겼어요. 엄지손가락에 빨간 인주를 꾹 묻히고 각서 하단에 세게 찍었습니다. 인주가 종이 밖으로 번져 나왔어요. 좋아. 내 몫은 내가 낸다. 대신 네 엄마 생일상도 네가 알아서 차려. 민호는 맥주를 마시며 각서를 챙겨 서재 서랍에 넣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출판사 편집부에서 원고를 붙이고 씨름했습니다. 박 편집장은 제가 붙잡고 있던 신인 작가 원고의 오타 하나를 짚어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 대리,
이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안 보여?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간 펜으로 교정지를 다시 받아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에 남아 원고를 마무리했고 10시가 넘으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민호가 잠든 뒤 민호의 데스크톱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제 낡은 노트북으로는 큰 파일이 버거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프리랜서 교정 의뢰가 들어온 원고 파일들을 USB에 꽂아 옮기고 민호의 바탕화면 한 구석에 작업 폴더를 만들어 밤새도록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새벽 3시 코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저는 휴지로 코를 막고도 키보드 위에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원고 한 건을 마치면 30만 원이 들어오니까요. 그 돈이면 민호가 정해놓은 이번 달 생활비 몫의 절반이 채워집니다. 그 사이 민호는 신형 외제차를 뽑았어요. 주차장에서 차 광택제를 바르며 흥얼거리는 민호를 저는 베란다 창 너머로 내려다봤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남남이었습니다. 민호는 퇴근하면 게임 방송을 보며 치킨을 시켜 먹었고, 저는 편의점 김밥을 싸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흘렀어요. 손끝이 저려오고 눈밑이 검게 꺼졌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호에게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원고를 검토하다 울린 휴대폰을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지영 씨 맞으시죠? 서울중앙경찰서입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사고를 당하셨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고라니요? 어디서요?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시다 트럭에 치이셨어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어요. 사무실 형광등이 일순간 하얗게 번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어요. 택시 안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 서류 뭉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민호에게 수술 동의서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을 해도 다시 걸으시긴 어려워요.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상태라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수술비 청구서를 들여다보며 민호가 입술을 달싹였어요. 요양병원은 무슨 돈이 어디 있어서. 민호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실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 이송 신청서를 내밀며 퇴원 수속을 밟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니 모시고 어디를 가? 집으로 가야지. 돈 없어. 요양병원 한 달에 300씩 깨진다잖아.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 병원 침대가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에 보호대를 차고 기저귀를 찬 채 누워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빠져나간 뒤 현관문이 닫히자 민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내일부터 회사 그만둬. 엄마 기저귀 갈고 죽 쓰고 해야 하잖아. 24시간 누가 붙어 있어야지. 저는 민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미안함의 기색이 조금 도 없었어요. 거실 침대에서 시어머니의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호의 말이 끝난 거실에는 시어머니의 얕은 숨소리만 떠돌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밑 다크서클이 짙어진 민호의 얼굴을 훑다가 서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잠깐 기다려. 저는 서재 문을 열고 민호의 책상 서랍을 당겼어요. 민호가 소중하게 넣어둔 그 종이 빨간 엄지 지문이 찍힌 생활비 반반 각서가 클리어 파일 안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저는 각서를 꺼내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민호는 팔짱을 낀 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민호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어요. 각서가 공중에서 팔랑거리다가 민호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읽어봐. 네가 직접 쓴 거잖아. 이게 무슨 짓이야? 각서대로 가. 월세 반, 관리비 반, 식비 반.
다 냈어. 지난달 내목 확인해봐. 10원 한 장 안 빠졌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체 내역을 민호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대소변은 네 몫이야. 병원비도 네 몫이고 나는 각서에 없는 돈은 한 푼도 안 내. 민호가 눈을 크게 뜨더니 말을 더듬었습니다. 야, 이지영. 지금 엄마가 저렇게 누워 계신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며느리가 그러면 돼? 며느리 취급한 적 있어? 친척들 앞에서 기생충이라고 놀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이야? 시어머니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침대 옆 협탁에 놓여있던 사기 물컵이 덜그럭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컵을 손으로 집어 저를 향해 던졌어요. 컵이 제 어깨 옆 벽에 부딪혀 바닥에 쨍그렁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이년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지 서방 잡아먹을 년 같으니라고. 저는 깨진 사기 조각을 피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시선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 이 집에서 나가요. 아드님 잘 부탁드려요. 뭐라고? 이년이 돌았나? 너 이 집에서 한 발짝만 나가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캐리어를 침대 위에 올려 지퍼를 열고 옷가지를 쏟아부었어요. 속옷 몇 벌, 회사 출근할 블라우스 2장, 낡은 니트 1벌. 화장대에서 스킨 한 통과 로션, 칫솔을 털어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가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가 시어머니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민호가 제 팔목을 붙잡았습니다. 야, 진짜 나갈 거야? 엄마 저렇게 누워 계신데? 저는 민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놔. 손 놓으라고. 어디 갈 데는 있어? 너 친정도 먼데 있고 친구 집도 없잖아. 네가 그걸 왜 궁금해해? 각서 반대편 당사자일 뿐인데. 저는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는 동안 저는 천장만 쳐다봤어요. 울지 않으려고 위를 봤습니다. 5층, 4층, 3층, 로비. 문이 열리자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근처 낡은 고시원에 방을 하나 얻었어요.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짜리 쪽방이었습니다. 한 평 반 남짓한 공간에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복도 끝에서 다른 입실자가 라면을 끓이는 냄새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침대 밑에 밀어넣고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통화 27통. 민호, 민호, 시어머니 번호, 민호, 민호. 문자 메시지 15개가 줄줄이 쌓여 있었습니다. 너 이거 가정유기야. 법적으로 걸 거야. 미안하다. 내가 말이 심했어. 돌아와. 엄마 돌아가시면 네 탓인 줄 알아. 저는 문자창을 닫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 번호 차단, 시어머니 번호 차단, 시댁집 전화번호 차단. 그러고 나서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어요.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 편집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박 편집장은 A4 뭉치 하나를 책상 위에 놓더라고요. 김 대리, 그 법률 에세이 원고 말이야. 최종 기획안 오늘 올려봐. 대표님 결제 받을 거야.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붙잡고 있던 원고였어요. 박 편집장이 서너 번이나 퇴짜를 놓았던 바로 그 원고였습니다. 정말요? 편집장님,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농담할 사람이야? 대신 문장 하나라도 허술하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해. 저는 기획안을 들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오랜만에 두근거렸어요.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서 퇴근하면 고시원으로 달려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자의 원고를 한 문장씩 곱씹으며 표현을 다듬었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어르신도 읽을 수 있도록 동네 이웃에게 말하듯 풀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넘도록 저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피가 나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뿌옇게 밝아오면 저는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편 집에 남은 민호는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되시는 옆집 아주머니로부터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예요. 민호가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았는데 처음 며칠은 구토를 참지 못해 화장실을 들락거렸대요. 간병인을 구해 붙여놓아도 시어머니가 하루 만에 쫓아냈습니다. 이 여편 손이 왜 이렇게 차? 당장 꺼져. 그 다음 간병인은 한 끼 식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밥그릇을 던져 맞았습니다. 네 명이 연달아 도망쳤어요. 민호는 출근을 해도 정신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고 프로젝트 마감을 번번이 놓쳤습니다. 민호의 팀장이 민호를 따로 불러 냉정하게 말했대요. 강민호 씨, 이번 달 무단결근이 닷새야. 한 번만 더 자리 비우면 징계위원회로 올릴 거야. 궁지에 몰린 민호는 저를 다시 불러들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차단해버린 번호로는 연락이 안 되니까 회사 근처를 기웃거렸고 제 회사 동료들에게 접근해서 제 투잡 사실을 캐고 다녔습니다. 민호는 제가 민호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부업을 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컴퓨터를 켜서 바탕화면 구석에 숨겨둔 작업 폴더를 찾아냈대요. 민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진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고시원에서 책의 출간 기념회 기획안을 짰습니다. 편집장이 기획안을 검토하며 모처럼 얼굴을 폈습니다. 김 대리, 이번엔 제대로 했네. 이대로 밀고 가자. 저는 오랜만에 혼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을 사서 고시원방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 골목에서 취객이 비틀거리며 지나갔어요. 제 언덕 아래로 모기 한 마리가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온 그날 밤보다 지금 이 좁은 방이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삼각김밥 포장을 뜯으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재영 씨 되시죠? 여기 한빛병원 원무과 담당 간호사입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저는 김밥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 병원 원무과에 한번 들러주셔야겠어요. 중요하게 확인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겼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꼭 직접 오셔야 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은 그대로 식어갔어요. 간호사와 통화를 끝낸 다음날 오전, 저는 연차를 내고 한빛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안내 데스크에서 원무과 위치를 묻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원무과 직원이 저를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자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재영 씨 되시죠? 원무과장 정희로입니다.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무과장은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쳤어요. 지난달 시어머니 되시는 분 수술비와 입원비 관련해서 연대 보증 서류가 접수됐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 서명을 대조해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류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서류 맨 아래 칸에 제 이름 석자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체가 제 것이 아니었어요. 동그란 이응자의 모양새, 지읒자의 삐침 각도가 제가 평생 써온 글씨와 달랐어요. 이건 제 서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어요.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존에 남편분이 보험 처리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에 있는 김재영 씨 본인 서명과 대조해 봤는데 너무 달라요. 원무과장이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줬습니다. 한쪽은 제가 오래전 의료보험 관련으로 직접 서명한 진본이었고
다른 한쪽은 이번에 민호가 제출한 위조본이었어요.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김재영 씨,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의 명의 도용입니다. 액수도 수술비, 입원비까지 다 합쳐서 3,500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손이 싸늘해졌습니다. 숨이 얕아져 가슴을 두어 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민호 씨는 수술에 동의하고 퇴원 절차를 밟은 뒤 병원비 결제 날짜를 미루고 연락 두절입니다. 야반도주나 다름없어요. 저희 병원은 원칙적으로 연대 보증인이 된 김지영 씨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김지영 씨가 병원비를 우선 결제하고 나중에 남편분께 구상권을 청구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시는 방법이에요. 전자의 경우 저희가 소송 없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저희도 형사고발 절차에 협조할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500만 원은 제가 1년을 꼬박 모아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결정을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미루시면 저희도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김재영 씨 명의로 재산 압류가 들어가면 직장 생활도 곤란해집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가짜 서명 아래 민호가 찍은 제 인감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제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인감을 민호가 꺼내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원무과장에게 다시 내밀었어요. 복사본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증거로 보관해 두십시오. 저는 서류 복사본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원무과장이 상담실 문 앞까지 저를 배웅했어요. 힘내세요. 이런 일 당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병원 로비를 빠져나와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어요. 저는 로비 앞 화단턱에 주저앉으려다 말고 주머니에서 울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민호의 번호가 떴어요. 분명 차단해 두었는데 새로 개통한 번호로 거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혹시라도 남길 말이 녹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야, 이지영, 잘 지내? 병원에 다녀왔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눈이 없니 귀가 없니? 들어. 내가 너 회사에서 위아래 몰래 부업 뛰고 있다는 거 다 알아. 내 컴퓨터에 너 작업 폴더 그대로 남아있더라.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있는 노트북보다 민호의 집 데스크톱으로 작업한 파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너희 출판사 겸직 금지지? 내가 인사팀에 익명으로 찔러버리면 너는 내일 모레 잘려. 그리고 병원비 3,500 네가 연대보증 썼지? 재산 압류 들어가면 네 월급 통장도 묶인다. 어떻게 할래?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 저녁 6시까지 집으로 기어들어와. 엄마 똥 닦고 밥하고 24시간 붙어 있어. 안 오면 내가 말한 두 가지 다 그대로 실행한다. 알아들었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화면을 닫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녹음 앱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년아, 당장 기어들어와. 내 밑바닥 닦으라고. 니년이 이 집에 들어온 게 다 내 덕인데 어디서 올랑 도망을 가? 네 애미애비 얼굴이 보고 싶지? 내가 친척집에 전화해서 니년 망신 다 뿌려놓을 거야. 오늘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휠체어 끌고라도 네 회사로 찾아간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녹음 버튼만 확인했습니다. 통화는 5분 가까이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찢어질 듯 울려댔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단턱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호의 협박, 시어머니의 저주, 병원비 3,500만 원. 숨이 가빠오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 지나갈 무렵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회사로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 편집장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김대리, 오후에 회의실 예약해놨어. 4시. 그 법률 에세이 저자가 오늘 최종 미팅 오신다.
저자분이요? 정신 좀 차려. 몇 달 공들인 책 저자 얼굴도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 분발해. 박 편집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고 눈밑이 시커맸어요. 이꼴로 저자를 만나면 첫인상이 최악일 것 같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4시 전각, 저는 원고 뭉치를 끌어안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짙은색 정장에 넥타이 없이 단추 하나를 푼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남자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돌고 있던 원고 뭉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태건, 지영아, 네가 담당자였어? 대학 시절 과 동기였던 서태건, 저의 첫사랑. 졸업 후 10년 넘게 소식이 끊겼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법률 에세이의 저자였습니다. 태건은 저를 한참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제 창백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왜 이래? 손은 왜 떨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지만 입꼬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태건이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팅은 다음에 하자. 편집장님께는 내가 말씀드릴게. 지금 네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보여. 태건이 저를 이끌고 나온 곳은 회사에서 2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태건은 따뜻한 차를 2잔 주문하고 제 앞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저를 지켜보던 태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천천히 말해도 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찻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뜨거운 기운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결혼 생활 내내 들었던 기생충이라는 말, 반반각서에 지장을 찍었던 그 밤, 코피를 쏟으며 뛰었던 부업, 시어머니 교통사고, 독박 간병 요구, 캐리어를 끌고 나온 고시원, 그리고 오늘 원무과에서 들은 사문서 위조, 민호의 협박, 시어머니의 통화 녹음.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제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태건은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태건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그날 저녁, 카페 창밖으로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태건은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으로 제 눈가를 닦아준 뒤 수첩을 꺼냈습니다. 법조인 특유의 차분한 손놀림으로 제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지영아, 정리해보자. 첫째, 강민호가 네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해서 병원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했어. 이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명의 도용까지 묶이는 형사사건이야. 나도 감옥에 가는 거야? 내 명의니까. 아니야. 네가 위조한 게 아니라 당한 거야. 피해자가 왜 감옥에 가? 오히려 민호가 들어가야지. 저는 찻잔을 2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태건이 수첩에 줄을 긋고 다음 항목을 적었어요. 둘째, 오늘 네가 받은 전화 2통. 민호가 투잡사실로 협박한 거, 이건 협박죄에 해당해. 시어머니 통화 녹음된 거 있지? 통화 녹음 앱 켜놓고 받았어. 민호 것도 녹음됐을 거야. 내가 전화 받자마자 녹음 켰거든. 좋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야. 네가 통화 당사자니까 합법적인 녹음이야. 결정적 증거야. 태건은 수첩을 덮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영아, 내가 이 사건 맡을게. 수임료 한 푼도 안 받아. 친구로서, 그리고 내 책 만들어준 편집자로서. 너한테 이런 부담을 어떻게 지워? 부담이 아니야. 내가 평생 해온 게 이런 일이야. 법정에서 나 승일 일이야. 맡겨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번 더 흘렀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건의 지휘로 증거 수집이 시작됐어요. 태건은 저에게 절대로 민호의 연락에 답하지 말 것,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호가 새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받되 먼저 녹음 앱을 켜고 말은 짧게 할 것, 문자가 오면 캡처해서 태건에게 바로 전달할 것.
지영아, 너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굴어. 민호가 네가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거든. 그 기대를 계속 유지시켜야 해.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민호의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답장 대신 캡처 화면을 태건에게 보냈어요. 사흘이 지나자 민호의 문자 수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원비 청구서가 집으로 갔다. 인사팀에 메일 보내기 직전이다. 어머니가 혈압 올라 쓰러지실 뻔했다. 태관은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인쇄해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한편 태건은 한빛병원 업무과에 공문을 보내 민호가 제출한 위조 서류 원본 사본과 그날의 병원 로비 CCTV 영상을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호는 안내 데스크에서 허둥지둥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꺼내 찍는 순간이 카메라에 정확히 잡혔습니다. 태건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 봐. 도장 찍는 사람이 네가 아니라 민호잖아. 필적 감정까지 돌리면 빼도 박도 못해. 이렇게 금방 증거가 다 모아지는구나. 법은 증거 싸움이야. 증거만 확실하면 승리는 시간 문제지. 일주일 뒤 태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민호를 사문서 위조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가정법원에 저를 원고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은 5천만 원,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아파트와 예금 지분의 절반이었어요. 소장을 접수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태건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이제 시작이야. 너는 네 일해. 회사 일 말이야. 회사 일이라. 네가 지금 제일 공들이는 거 내 책이잖아. 내가 쓴 원고가 네 손끝에서 어떻게 다듬어질지 나도 궁금해.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법률 에세이 원고에 제 혼을 쏟아부었어요. 태건이 저자로서 써내려간 이혼 사건 실화들이 제 손을 거치며 독자의 눈높이로 다시 태어났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는 동네 이웃에게 하소연하듯 쉽게 풀었고 판결문 인용은 짧게 줄이고 당사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을 앞에 두었습니다. 박 편집장이 제 교정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김대리, 이거 물건이야. 초판 5,000부로 찍자. 책이 나오던 날 아침,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 휴대폰으로 서점 진열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대형 서점 신간 진열대 중앙에 태건의 책이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띠지 문구는 제가 직접 쓴 것이었어요. 이혼 법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진짜 이야기. 책은 출간 사흘 만에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유명 독서 유튜버가 어느 유명 독서 유튜버가 자기 채널에서 책을 소개하자 주문이 폭주했고 서점 앞 평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비었다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편집부 전화 베일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김대리, 3세 들어봐. 이런 속도는 나도 편집장 15년 만에 처음이야. 그 사이 민호는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태건의 계산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그제서야 깨달은 민호가 제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출판사 건물 앞 벤치에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던 민호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영아,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고소만 취하해줘. 아니, 경찰서 출석만 막아줘. 태건이 미리 붙여둔 경호원 2명이 민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호는 발버둥 쳤어요. 이지영, 너 이러면 안 돼. 우리 엄마 어떻게 알아보?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너랑 남이야. 저는 민호를 지나쳐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태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다니는 IT 회사 인사팀 앞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강민호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사 고소된 상태이며 회사 재직 중인 직원의 법적 분쟁 사항임을 통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 인사팀은 즉각 민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민호의 직장 내 입지는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이 출간 3주 만에 초판 5,000부를 완판했어요.
출판사 대표가 저를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김지영 씨, 이번에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회사에 새로 기획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지영 씨가 팀장 맡아주세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사장님? 저는 대리인인데요. 팀장으로 특별 승진 시키는 거예요. 연봉도 올릴 거고, 기획 방향, 예산 권한 다 드립니다. 박 편집장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팀장, 축하해.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자리야. 그 주 금요일 저녁 회사 근처 레스토랑에서 작은 승진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어색한 얼굴로 잔을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건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빨간 장미 12송이였어요. 지영아, 축하해.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동료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쳤습니다. 태건은 저를 레스토랑 창가 자리로 이끌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대학 때 말이야. 너한테 한 번도 말을 못 걸었어. 네가 너무 빛나 보여서. 졸업하고 나서 후회 많이 했어.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태건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너 많이 힘든 거 알아. 이혼 소송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마음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거야. 급하게 답 안 해도 돼. 그냥 너 혼자 싸우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을게. 저는 꽃다발을 감싸야 하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말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태건이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창밖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어요.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월요일 오전, 저는 태건과 함께 서울가정법원 법정에 섰습니다. 이혼소송 첫 재판 날이었어요. 방청석 맨 앞줄에는 민호와 민호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와이셔츠목 단추를 풀어헤친 채 얼굴이 반쯤 죽어 있었어요. 원고 이지영, 피고 강민호, 원고 측 주장 말씀하십시오. 태건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태건의 뒷모습이 든든했어요. 원고 측 대리인 서태건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시어머니 교통사고를 핑계로 원고에게 퇴사와 독박 간병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인감과 신분증을 도용해 병원 연대보증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명백한 유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태건이 증거봉투를 법대에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확보한 위조서류 4번, 필적 감정서, 민호의 협박 문자와 녹취록이었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재판장님, 연대보증 서류는 피고가 어머니의 병원비를 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전 동의를 구했던 사안입니다. 부부 사이의 일반적인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의 동일성이 없다고 명백히 판정되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형사고소도 이미 접수되어 수사 진행 중입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가 옆에서 변호사의 팔을 툭툭 치며 뭔가 속삭였지만 변호사는 고개만 내저었어요. 증거서류 검토 결과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및 예금 자산의 절반을 분할할 것을 판결합니다. 법정에 앉아있던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저는 태건을 돌아봤습니다. 태건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법정을 나서는 계단에서 민호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지영아, 이러지 마. 위자료 5천에 아파트 절반이면 난 진짜 길에 나앉아. 네 엄마 모시고 남은 반쪽으로라도 잘 살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엄마한테 내가 다시 말할게. 한 번만. 태건이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강민호 씨,
지금부터 원고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추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겠습니다. 민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이틀 뒤 지방신문 사회면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기업 IT 개발자가 아내 명의 위조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익명 처리가 됐지만 민호의 회사에서는 내부 확인을 통해 민호임을 금세 파악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사흘 뒤 회사에서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저녁 태건이 저에게 전화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지영아, 민호가 어제 살던 아파트 비우고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갔대.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이래. 그래? 시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갔다더라. 간병인은 당연히 못 쓰고. 그건 그 사람들 일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겨울의 밤 공기가 유리창에 서려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한편 저의 책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북토크 프로그램에서 태건을 초청해 1시간짜리 특집을 방영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책은 대형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었어요. 출판사 전화벨이 종일 울렸고 박 편집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증세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태건이 저에게 대형 서점 본점 사인회를 제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서점 2층 이벤트홀에 독자들이 줄을 섰어요. 줄이 서점 입구를 돌아 길 건너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는 태건의 옆자리에 앉아 책 속표지에 독자들의 이름을 적고 짧은 인사말을 덧붙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책을 내밀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작가님, 편집자님, 제가 이혼을 앞두고 정말 많이 흔들렸는데 이 책 읽고 용기 냈어요. 고마워요. 독자님, 용기 내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사인회가 끝난 뒤 태건과 저는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태건이 잔을 들며 저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이제 네 이름으로 된 출판사 하나 차려보는 건 어때? 내 출판사? 너 받은 인센티브면 소규모 사무실은 충분해. 내가 고문 맡을게. 계약서 검토, 저작권 분쟁 다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잔을 내려놓고 한참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간 머릿속에 맴돌던 꿈이었습니다. 고시원 쪽방에서 원고를 다듬던 밤마다 제 손으로 책을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났어요. 해볼게. 해볼 거야. 그 다음 주부터 저는 발로 뛰었습니다. 합정역 근처 오래된 건물 3층에 12평짜리 작은 사무실을 계약했어요. 벽에 책장을 짜놓고 중고 책상 2개와 회의용 탁자를 만들었습니다. 간판은 태건이 아는 서예가에게 부탁해 한지에 붓글씨로 써서 걸었습니다. 저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들고 현관에 붙이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태건은 약속대로 사무실 고문 자리를 자처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직접 와서 전기 배선까지 점검해 주었고 첫 출간 기획회의 때는 법률 자문 계약서 초안을 들고 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저는 태건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태건이 냉장고에서 샴페인 한 병을 꺼내 코르크를 뽑았어요. 잔을 채우고 저에게 건네주며 태건이 말했습니다. 지영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너 없었으면 못 왔어. 너 혼자서도 왔을 거야. 나는 옆에서 좀 거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빈 사무실에 울렸어요. 저는 샴페인 한 모금을 삼키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2년 전 친척들 앞에서 기생충 소리를 들었던 그 밤, 제가 이 자리에 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날들이 이제 발끝에 닿지 않는 아늑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각 경기도 외곽 반지하 단칸방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8평짜리 방 한 구석에는 병원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땀에 절은 기저귀를 찬 채 벽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머리를 감지 못해 떡진 채
우통을 벗고 선풍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기저귀를 갈 시간이 되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또 싸면 어떡해. 아까 갈았잖아. 내가 싸고 싶어서 싸는 줄 아니? 아, 진짜. 민호가 고무장갑을 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소개하며 저의 사진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건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인회 사진이었어요. 화면 아래 자막이 지나갔습니다. 출간 2달 만에 50만 부 돌파. 시어머니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어요. 동공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천연이 지금. 엄마, 뭐라고? 민호야, 저 사진 봤어? 천연이 지금 어디서 희희락락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꼴이 된 게 다 천연 때문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가만 못 있어. 내가 천연을 이대로 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지. 휴대폰 이리 줘. 아는 기자 있냐? 유튜브 하는 놈도 상관없어. 민호는 어머니의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보지 못한 섬뜩한 웃음이 번졌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무실 개업 파티를 마친 다음날 오전,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책상 위에 커피 한 잔을 놓고 노트북을 켜는데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 인스타그램 알림, 문자 메시지 알림. 초단위로 수십 개씩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개업 축하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열어보고 숨이 턱 막혔어요. 익명의 번호들로부터 온 욕설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표절 작가는 출판계에서 물러가라. 시어머니 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쓰레기 같은 년. 저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링크 하나가 태건으로부터 전달됐습니다. 썸네일에는 제 얼굴이 커다랗게 박혀 있었어요. 제목은 자극적인 빨간 글씨였습니다. 베스트셀러 편집자의 추악한 두 얼굴, 표절과 폐륜의 진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췌한 모습의 민호가 모자이크도 없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입니다. 제 아내였던 이지영은 겉으로는 성공한 편집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신인 작가의 아이디어를 훔쳐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쓰러지셨을 때 이 사람은 간병을 거부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어서 화면이 바뀌더니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에 산소호흡기 줄을 달고 있었어요. 그 호흡기에는 콧줄이 제대로 연결돼 있지도 않았고 산소통도 옆에 없었습니다. 순전히 소품이었어요. 제 며느리가요. 제 오줌똥 치우는 게 더럽다고 저를 버렸어요. 하반신이 마비된 시애미를 길에버린 년이 지금 방송국 다니면서 베스트셀러 작가 행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카메라가 시어머니의 바짝 마른 손등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영상은 그렇게 15분간 이어졌어요. 조회수가 이미 300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댓글창에는 저를 욕하는 글이 초단위로 올라왔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겨울출판 이지영 대표님이시죠? 조선일간신문 사회부입니다. 유튜브에 오른 전 남편 주장에 대해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을 하지 못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다시 울렸어요. 1시간이 채 안 되어 사무실 전화기 2대가 모두 먹통이 됐어요. 점심 무렵에는 건물 앞에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들이 카메라를 든 채 사무실 현관을 기웃거렸어요. 이어서 분노한 독자들 몇 명이 건물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표절책 불매, 폐륜 편집자 퇴출. 누군가 건물 유리문에 달걀을 던졌습니다.
노란 액체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사무실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내가 지금 사무실로 갈게. 절대 아무에게도 대응하지 마. 문도 열지 말고. 40분 뒤 태건이 뒷문을 통해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태건이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태건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건 선을 넘었어. 태건아, 어떡해. 독자들이 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믿어. 지영아, 정신 차려. 지금 네가 무너지면 끝이야. 내가 지금 바로 유튜버랑 민호 시어머니 상대로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할게.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오는데 며칠 걸려.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박 편집장이었어요. 김 팀장, 아니 이 대표, 지금 본사 대표님이 판매 중단을 검토하자고 하셔. 논란이 커지니까 회사 이미지 생각해서. 편집장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나도 알아. 나도 믿는데 회사가 당장 여론 때문에 못 버텨. 일단 오늘 오후 회의에서 결정 나니까 기다려봐.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태건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영아, 법은 증거 싸움이라고 했지? 저쪽이 거짓 증거를 내세웠으면 우리는 진짜 증거로 박살내면 돼. 진짜 증거라니 뭐가 있어? 생각해봐. 민호가 유튜버한테 넘긴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 우리 책 원고 기록 다 있고 계약서도 네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한테 저지른 일, 그것도 어딘가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저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태건의 말에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이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새벽 4시쯤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어요. 예전에 민호 집에서 투잡을 뛰던 시절, 저는 민호의 데스크톱 컴퓨터에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클라우드 서버를 연동해 두었습니다. 원고 파일이 혹시 날아갈까봐 자동 동기화를 걸어두었던 거예요. 저는 브라우저를 열고 제 구글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들어가니 민호 데스크톱에 저장돼 있던 폴더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제 계정과 연동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저는 폴더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업 원고 파일들, 교정 파일들, 그리고 민호가 자기 업무를 위해 저장해둔 각종 파일들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메일 백업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민호가 웹에서 다운로드 받아 저장해둔 메일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파일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로커 김 실장님.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신분증 위조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일이었어요. 이지영 명의 신분증 복사본 첨부, 인감 스캔본 첨부, 서명 샘플 첨부, 작업 단가 300만 원. 민호의 계좌에서 브로커 계좌로 돈이 입금된 이치 내역 캡처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다음 폴더를 열었습니다. 화면 녹화 파일이 3개 들어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가 자기 데스크톱 화면에서 위조 브로커가 보낸 파일을 받아 병원 연대보증 서류 양식에 제 서명 이미지를 복사해 붙여넣는 과정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어요. 민호가 마우스를 움직여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는 소리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태건에게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태건이 1분도 안 돼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영아, 이거면 끝이야. 이거면 민호 구속이야. 태건아, 한 가지 더 찾아볼 게 있어. 저는 전화 통화를 잠시 끊고 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열어 음성 녹음 폴더로 들어갔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렬된 파일들 중 고시원에 들어간 날짜를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자동 녹음으로 저장돼 있었어요. 파일 길이는 5분 28초.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 쉰 목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흘러나왔어요. 당장 기어들어와 내 밑바닥을 닦아. 이년아, 네 애미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놓을 줄 알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육두문자가 5분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녹음을 끝까지 다 들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시어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화를 끊는 소리까지 서명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태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태건아, 하나 더 찾았어. 시어머니 통화 녹음 원본. 지영아, 이제 저쪽이 먼저 판을 벌였어. 우리는 그 판을 뒤집으면 돼. 내일 당장 기자회견 열자. 크게. 전국 생중계로. 저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의 손가락질이 제 숨통을 조여왔는데 지금 손바닥 위에는 진실이 담긴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태건에게 대답했어요. 태건아, 해보자. 이번엔 내가 판을 뒤집을 차례야. 증거 파일을 찾아낸 다음 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대회의실은 카메라와 조명으로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태건이 아는 로펌 대표의 배려로 장소를 급히 빌린 것이었어요. 전국 주요 일간지와 방송국 기자, 사회부 리포터, 그리고 이름난 시사 유튜버들까지 수십 명이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는 실시간 생중계를 위한 카메라 5대가 삼각대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 단상 뒤편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태건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지영아, 네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준비한 대로 천천히. 괜찮아. 오후 7시 전가 저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일제히 터졌어요. 하얀 섬광이 눈을 찔렀지만 저는 시선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준비해둔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판사 한결출판 대표 이지영입니다. 어제부터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저를 표절 작가 시어머니를 길에버린 폐륜 며느리로 몰아가는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영상이 제 전남편 강민호와 시어머니가 합동으로 꾸민 완벽한 거짓임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제 뒤편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태건이 리모컨으로 첫 번째 파일을 띄웠습니다. 민호가 위조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이 스크린에 정렬됐어요. 제 신분증 사본, 인감 스캔본, 서명 샘플이 차례로 화면에 떴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어요. 이메일들은 제 전남편 강민호가 위조 전문 브로커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고 제 신분증과 서명을 위조한 기록입니다. 시어머니 수술비 3,500만 원을 제 명의로 돌려넣기 위해서였어요.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민호의 데스크톱 화면이 그대로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며 위조 브로커가 보낸 서명 이미지를 복사했습니다. 병원 연대보증 서류 양식의 서명란에 그대로 붙여넣는 장면이 또렷이 흘렀어요. 민호가 혼잣말로 뱉은 욕설까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마치 폭죽처럼 터졌습니다. 한 방송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이지영 대표님, 이 영상은 어떻게 확보하신 건가요? 저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데스크톱 컴퓨터로 프리랜서 부업을 해왔습니다. 그때 제 구글 계정으로 클라우드 동기화를 걸어두었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 범죄 과정을 자신의 컴퓨터에 고스란히 저장해 둔 거예요. 회의실 뒤편에서 폭소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기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 컴퓨터에 자기 범죄 증거를 저장을 해놓은 거네요?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옆에 놓아둔 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태건이 스피커선을 제 휴대폰에 연결해 두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어머니가 실제로 저에게 어떤 말을 하셨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올렸어요. 회의실 천장의 스피커 4대에서 동시에 쇳된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년아, 당장 키어들어와. 내 밑바닥 닦으라고. 이년아, 네 에미애비 얼굴에 먹칠을 해놓을 줄 알아. 내가 휠체어 끌고라도 네 회사로 찾아간다. 이 기생충 같은 년. 육두 문자가 5분 가까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취재하던 기자들의 얼굴이 차츰 굳어갔어요. 어떤 기자는 입을 벌린 채 녹음기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여성 리포터는 눈을 질끔 감아버렸어요. 회의실 안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이 통화는 제가 고시원으로 나온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거신 전화입니다. 유튜브 영상 속에서 산소호흡기를 흉내내며 눈물을 흘리시던 그분의 진짜 목소리예요. 태건이 제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법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변호사 서태건입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과 음성 파일은 모두 합법적으로 확보된 증거입니다. 클라우드 동기화는 계정 주인인 이지영 대표가 스스로 설정한 것이며 통화 녹음은 당사자가 직접 진행한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건이 단상 옆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강민호 씨와 그 모친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문서 위조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유튜버를 매수해 피해자인 이지영 대표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을 넘어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사실을 조작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태건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단상 위에 올렸습니다. 오늘자로 저희는 강민호, 그 모친,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 채널 운영자를 추가로 고소합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 기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이재영 대표님,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겪으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너졌어요. 세상이 다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말, 그 말을 오늘 여기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됐으면 해요. 회의실 한쪽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박수는 금세 회의실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기자회견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생중계 화면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표절 폐륜 며느리라고 욕하던 글들은 사라지고 대신 강민호와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인터넷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 레카 채널 운영자는 그날 밤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제보자의 말만 믿고 검증을 소홀히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책임을 민호에게 떠넘긴 뒤 유튜버는 채널을 비공개로 돌리고 잠적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외곽 반지하 단칸방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과 카메라가 골목을 가득 메웠어요. 민호는 방 안에서 커튼을 내리고 숨었습니다. 밖에서 기자들이 외쳤어요. 강민호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허위 영상 제작에 왜 동참하셨죠? 민호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침대 위의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 멍한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어요. 그날 밤 9시 서울중앙지검은 강민호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11시 40분 형사들이 반지하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강민호 씨,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호가 문을 열지 않자 형사들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이불 속에 숨어 있다 끌려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끌고 가? 놔, 이 도둑놈들아! 형사들이 민호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호가 맨발인 채로 골목으로 끌려 나왔어요. 대기 중이던 카메라 수십 대가 일제히 민호를 비췄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민호의 창백한 얼굴이 전국 뉴스 특보 화면에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자막이 아래쪽을 지나갔어요. 베스트셀러 작가의 전 남편, 위조와 허위 영상으로 긴급 체포. 제 사무실 소파에 앉아 뉴스 특보를 보던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묘한 고요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태건이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태건아, 이제 끝난 건가? 아직 재판이 남았어. 하지만 가장 어두운 터널은 이제 지나왔어. 저는 창밖으로 깊어가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유난히 맑았어요. 전 남편이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의 형사재판 선고일이었어요. 교도관 2명 사이에 선 민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의 색깔이 민호의 얼굴빛보다 더 환해 보일 정도로 민호는 수척해져 있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 대해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호가 휘청이며 교도관의 팔에 기대섰어요. 저는 옆자리 태건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태건이 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판결 직후 민호는 그대로 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는 반지하 단칸방에 혼자 남겨졌어요. 아들의 수감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집주인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미납 수술비 청구서와 독촉장이 거의 매주 날아왔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기댄 채 창문 없는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낡은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제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흘러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주름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저의 이야기는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진실이 밝혀진 뒤 책은 다시 서점평대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출간 5개월 만에 100만 부를 돌파하며 역대급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어요. 한때 불매운동을 벌였던 독자들이 서점에 사과 편지를 맡기고 갔습니다. 어떤 독자는 제 사무실 앞에 응원의 화환을 보내왔고, 어떤 독자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현관에 붙여두고 갔어요. 어느 날 오전 박 편집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까칠한 얼굴 대신 조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 대표, 내가 그때 판매 중단 운운한 거 정말 미안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편집장님, 저도 그때는 이해했어요. 회사 입장이 있으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3년을 붙들고 있던 원고였는데 여론 때문에 흔들렸어. 정말 못났지. 박 편집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네 출판사와 공동 출판 계약을 맺고 싶어 하셔. 내년 상반기에 낼 신간 10종. 우리 회사 브랜드 파워에 자네 기획력 얹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제안이야.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서류를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계약 규모가 제 사무실 1년 매출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어요. 편집장님, 좋아요. 하겠습니다. 박 편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결 출판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전 출판사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편집자들이 제 소식을 듣고 이직을 문의해 왔어요. 저는 그들을 한 명씩 면접 보고 정식으로 채용했습니다. 12평 사무실은 곧 비좁아졌고, 저는 같은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해서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직원 수가 석 달 만에 15명으로 늘었어요. 태건은 법률 고문 자리를 지키며 저자 계약과 저작권 검토를 빠짐없이 챙겨주었습니다. 출판사 창립 기념식 날, 저는 새로 꾸민 2층 회의실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환과 꽃다발로 사방이 둘러싸인 방 안에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박 편집장도 뒤편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태건은 맨 앞줄에 앉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 혼자였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출판사는 누군가의 억울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곳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직원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이 뒤풀이 자리로 이동한 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잠시 남아 있었습니다. 태건이 서류 가방을 들고 천천히 들어왔어요. 태건이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방 안주머니에서 자꾸 반짝이는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태건아, 그게 뭐야? 지영아, 사실 오늘 회의실 예약한 거 나야. 내가 2층 대표님께 부탁드렸어. 회의실 불 좀 남겨달라고. 저는 태건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태건의 눈이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태건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네가 혼자 싸우던 시간에 내가 옆에 없었던 거,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이제 남은 시간은 너랑 같이 걷고 싶어. 내 아내가 되어줄래?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4년 전 기생충이라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이던 제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음, 나도 너랑 같이 걷고 싶어. 태건이 반지를 제 왼손 약지에 끼워주었습니다. 반지가 조명 아래 살짝 빛났어요. 태건이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이 오래 기다려온 쉼표 같았어요. 호응을 풀고 우리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송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불빛들이 강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태건의 손을 맞잡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태건이 제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췄습니다. 며칠 뒤 오전 사무실 우편함에 낯익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봉투 귀퉁이에 구치소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칸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는 편지 봉투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지도 않았어요. 내용이 무엇일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처호소, 반성고백,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 어쩌면 제가 다시 흔들리기를 바라는 구차한 문장들. 그 편지가 제 마음 한구석이라도 움직이게 둔다면 지난 1년의 싸움이 다 무너질 것이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복도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문서 파쇄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그대로 투입구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드륵드륵 소리를 내며 종이를 잘게 갈아냈어요. 제 손끝에서 남은 조각 하나까지 모두 파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파쇄기 옆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사무실 현관으로 걸어 나오는데 마침 출판 관련 매체의 기자가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태건이 제 옆에서 재킷깃을 가볍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소감이요.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을 천천히 지나갔어요. 기생충이라 불리던 며느리, 반반각서에 지장을 찍던 손가락, 고시원의 좁은 방, 원무과의 위조 서류, 법정의 판결, 기자회견의 마이크.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해요.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저처럼 흔들리는 누군가가 계신다면 자기 이름을 절대 놓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태건의 손을 잡고 출판사 건물 밖으로 나섰어요. 2층 창문에 새로 내건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햇살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어요.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전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때 제 이름 석자가 부끄러웠던 사람이었어요. 연봉 1억을 버는 남편 옆에서 기생충 소리를 듣고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 밤들을요. 반반각서에 지장을 찍으며 자존심이 무너질 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의 좁은 쪽방에서 코피를 쏟으며 원고를 붙들던 그 시간들이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더라고요. 세상은 가끔 가장 낮은 바닥까지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바닥에 닿아봐야 비로소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셔도 자기 이름을 놓지 마세요. 진실을 기록해 두세요. 언젠가 그 작은 기록 하나가 여러분을 구해줄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숨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